출발 새 아침.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인들은 코로나19로 선거운동 한번 못해보고 총선을 치러야 되고요. 국민들은 후보들에 대한 정보나 정책 공약 한번 듣지 못하고 표를 던져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당이나 제1야당이나 모두 제밥에만 관심이 있네요. 민주당은 공천 탈락으로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던 후보들에게 다시는 못 돌아온다 이러면서 강력한 경고를 날렸고요. 비례연합정당 참여 문제도 18일까지 정리하라고 못을 박았죠. 참여가 예상되는 진보 정당들은 뾰루통해졌습니다.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도 복잡합니다. 비례대표 명단을 추렸지만 한국당 영입 인재들이 사실상 비당선권으로 대거 밀리면서 최고위 의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요. 선거 경험 한 번도 없는 황교안 대표 혼자서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맡아 시끄럽고 말 많은 4.15 총선을 미래통합당이 무사히 치러낼지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누구를 위한 선거인지 되묻고 싶네요. 따뜻하고 상시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매일 아침에 꼭 알아야 될 뉴스를 골라서 쏙쏙 정리해주는 시간. 오늘의 뉴스 브리핑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오늘도 역시 첫 번째 뉴스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네. 어제 확진자가 74명 늘어서 총 8,236명이 됐는데요. 격리 해제가 303명이 늘어서 네. 총 1,137명입니다. 하루 사이에 이 격리 해제자가 300명 넘게 나왔다는 건 모처럼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그러네요. 싶어요. 그런데 사망이 하루 사이에 5명 늘어서 모두 81명이 됐다는 안 좋은 소식도 같이 전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외교부는 어제부터 유럽 전역에 여행 자제 권고를 내렸습니다. 영내 이동이 자유로운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3단계 조치가 철수 권고이고 네. 4단계가 여행 금지인데요.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면서 3단계나 4단계로 여행 금지 조치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자제 권고를 현재 내렸는데 보다 더 높은 단계인 철수 권고나 여행 금지란 조치가 아직은 남아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스페인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우리나라를 이제 추월해버렸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따라서 철수 권고나 여행 금지 내려질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상황이 조금 전 세계적으로는 안 좋아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조금 그래도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특이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온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대구의 신천지 중심으로 대규모 확진 사례가 퍼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로 콜센터 사태에 이어서 경기도 성남에 있는 은혜강 교회에서 네. 모두 47명이 어제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교회의 성도가 다 합해서 한 130명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벌써 확진 판정 받은 분들이 47명이라는 건 상당하네요. 네, 한 교회 안에서 감염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집된 공간에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렇죠. 이 비말에 의한 코로나19 확진 감염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게 일주일 지나서야 집단 감염이 확인됐기 때문에 혹시나 근처의 지역사회로 또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은 아닐까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 수는 130명 정도라고 이제 등록은 돼 있지만 실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100명 정도라고 하는데 47명이라 그러면 47% 정도가 감염됐다는 거잖아요. 와, 엄청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네, 감염이? 말씀처럼 유독 감염률이 높은 이유 경기도에서 조사를 통해 알아냈는데 CCTV를 보니까 이분들이 소독을 한다고요. 교회를 찾은 성도들에게 소금물을 뿌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코 막히면은 코에 막 소금물 넣고 하는 민간요법이 있는데 네네. 이 분무기에 소금물을 넣어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입에 분사하는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 입에 있는 바이러스가 분무기에 묻어서 다른 성도에게 퍼지는 에어로졸 현상이 나타나겠네요. 그러한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방역 당국에서는 이런 걸 인포데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이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감염병이 더 유행하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개별적인 소독 방법을 쓰시는 것 어디서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어떤 곳에서는 뭐 바이러스 분무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쨌든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오니까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요. 네, 경기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자 일부 교회를 대상으로 한 집회 제한, 긴급 행정명령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경기도에서 내려진 지침에 따르면 신도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요.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또 손 소독제 사용과 사용시설, 소독 등 5가지 방역 지침을 지킬 경우에만 네. 집회나 예배를 허가하기로 했었는데 경기도가 공무원들을 보내서 일선교회 예배 현장을 확인해봤어요. 네, 도내에 있는 교회 6,500여 곳 가운데 2,600여 곳에서 예배를 강행했고요. 이 중에서 다시 600여 곳이 이 5가지 방역 지침 중 1개 이상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따라서 경기도는 이 지키지 않은 교회 가운데 우선 사태가 좀 심각해 보이는 10여 곳 안팎에 대해서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려서 예배를 강제 중지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뭐 물어보니까 소규모 교회는 온라인 예배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서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하던데 그래도 지금 상황이니만큼 협조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네, 두 번째 소식 정치권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어제 발표됐잖아요. 그렇죠. 1번으로는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선택을 받았고요. 네. 2번으로는 신원식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이 추천되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일한 접견자 유영하 변호사는 명단에 들지 못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의 예상 지지율, 지금 나오는 정당 지지율을 받을 경우 최대 20석 가까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네. 미래통합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인재들은 대부분 20번 뒤로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따라서 알력 다툼이 있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게 또 뭐 한성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맘대로 해서 이런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제 시끌시끌해서 결국에는 하다가 이제 의결을 못하고 중단을 한 상황이 됐는데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반발했다는 겁니까?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통합당에서 영입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앞에 배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20번 뒤로 미루고 통합당과 어떤 사전 교감이 없었던 인재들이 선순위에 대량 배치된 것은 한성교 미래한국당 대표의 쿠데타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쿠데타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나오는군요. 사실 원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한성교 대표가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일 때 사무총장도 했었고요. 네네. 성균관대 동문이기도 합니다만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또 마음이 바뀌는 게 네. 정치권의 또 생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이번 비례대표 순번 명단 발표를 계기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사이에 파열음이 나오고 있고 최고위가 어제 소집되었지만 한성교 대표 한 사람만 나왔습니다.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이 비례대표 명단이 미래한국당 최고위에서 최종 의결을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미래통합당에서 별도로 비례대표 후보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정당 득표에서 아무래도 미래통합당이 다시 득표를 많이 할 확률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시급해 보이는 대목이긴 합니다. 최고위가 원래 의결을 하려면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되고 그 3분의 2는 3명인데 결국 1명밖에 안 나와서 안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솔직히 뭐 물론 위성정당이긴 하지만 미래한국당도 당인데 나름대로 할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위성정당이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네. 독립된 정당인데 또 부모 정당이 따로 있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의 리더십이 검증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례연합정당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우선 녹색당이 당원 총투표를 거쳐서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녹색당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당원 총투표를 진행했고요. 투표율 51.33%의 찬성 74%가량이 나오면서 당원의 비율이 3분의 1을 넘게 됐죠, 찬성하는. 네. 따라서 녹색당 같은 경우 별도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함께하는 연합정당의 후보를 차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 정봉주 의원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지금 만들어낸 열린민주당에 네네. 공천 작업을 멈추고 비례연합에 합류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 범여권 비례연합 정당으로 얻을 수 있는 의석이 정의당이 참여하면 23석 정도 되는데 지금 불참할 확률이 높잖아요. 정의당은. 그렇죠. 예. 그렇더라도 최소 16석에서 17석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그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금 열린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지지도가 조금 있으니까 독립공천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이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하느냐를 두고 조금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니네끼리 독립적으로 뭐 공천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들어와라. 대신에 플랫폼 정당으로 들어와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린민주당에서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치면 뭐 시대전환이라든가 시대전환도 또 여러 진보 정당이 합쳤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대전환이라든가 녹색당이라든가 미래당이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합쳐가지고 앞에 한 6석 정도 가져가고 뒤에 민주당이 한 7석 정도 차지하겠다. 뭐 이런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선순위에는 이 진보연합 등을 배치하면서 연동형 그렇죠.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1번에서 9번 내지 10번까지는 이 진보정당이나 시민단체 출신들이 번호를 차지하게 될 것 같고요. 네네.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후보들은 11번부터 한 17번, 18번까지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이제 민주당 내부도 물어보니까 자기한테들은 한 10명 정도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정의당이 이제 불참한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민생당의 합류 여부가 또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원내 정당에 합류를 해야만 사실상 연합정당의 취지가 조금 더 살아나는 측면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호남계 정당들이 모인 민생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교통정리가 또 안 되고 있어요. 여기도. 바른미래당계의 김정아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연합정당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하고 싶은 사람 나가라는 취지로 거취를 정리하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네네.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계 인사들은 이 김정아 공동대표가 원외 인사거든요. 네네.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네. 현역 의원들끼리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요. 민생당이 향후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인가도 비례대표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민생당 같은 경우는 셀프 제명했던 그 비례의원들이 16일 어제 그 법원에서 또 이게 안 된다라고 해서 철회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명 정도가 더 들어와서 뭐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다면서요. 네,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는 민생당으로 원적이 복귀가 된 셈이고요. 비례대표 의원들은 셀프 제명이 인정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총선 전국에서 변수가 될 것인데 그렇죠. 원래 이 바른미래당에 있던 분들이 셀프 제명했잖아요. 네. 이분들이 사실 대다수 미래통합당으로 가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의원직 상실이 이들의 어떤 출마나 공천 여부에도 막판 영향을 변수를 미치지. 일으킬까? 네, 그 부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예를 들면 김삼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랑에 그 서영교 의원이 있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있는 곳에 공천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군요. 자,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네, 세 번째 소식 경제 관련된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인지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네. 0.5% 금리 인하해서 기준금리가 0.75%가 됐는데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0%대 금리 시대가 열렸고요. 하느니 이렇게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금리를 내린 것은 9.11 테러 직후였던 2001년 9월과 또 세계적인 금융위기였던 2008년 10월 두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또 정부 당국에서도 지금을 9.11 테러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준할 정도의 위기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도 뭐 저금리 시대가 온 지 꽤 돼서 지금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의 금리 인하가 있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요? 네, 사실 금리 인하되게 되면 유동성 자금이 늘어나고 네. 그 자금이 사실 대출로 부동산으로 쏠릴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걱정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강남 3구의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렇죠. 좀 떨어졌죠. 이게 단순히 어떤 일시적 하락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실물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하락 조정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지도 당국에서 예의주시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갈 데가 없으면 또 그게 어디로 또 쏠릴지가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추경 예산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정부 추경안이 11조 7천억 원인데요. 늘려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네. 다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대 6조 원 이상을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네요. 뭐 거의 18조 가량이 되는 그러네요. 거죠. 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일부 예산 중에서 이제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40만 원 가량 소득을 지급하는 예산이 이 증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 예산이 약 1조 500억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 현금성 복지 예산은 꼼꼼하게 심사해서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라서 사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지원이 좀 급하잖아요. 그렇죠. 여야의 대치로
혹시나 추경이나 이런 경제 효과가 늦어지는 것은 아닐까 또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집은 애도 없는데 40만 원 못 받겠네요. 이게 되더라도.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찬 자유미디어연구소 전 대표고 지금은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지난 12일 새벽에 한 쿠팡맨이요.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중에 사망했다는 슬픈 소식이 알려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쿠팡맨의 죽음에 대해서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된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힘들었길래 사실 지난달에 입사한 사람이 그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까 마음도 아픕니다. 쿠팡 지부를 산하에 둔 김한별 전국공항항만운송본부 조직부장하고 연결해서요. 이야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12일에 사망한 쿠팡맨 40대 가장이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소식이 사실은 늦게 알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그 고인분께서 조합원이 아니세요. 아. 네, 그리고 공교롭게 그 소속된 캠프라고 하는 것인데 그 캠프에 조합원이 한 명도 없어서 네. 저희도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이제 뒤늦게 이제 쿠팡맨들끼리 누가 돌아가셨더라 이렇게 하면서 수소문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지는데 좀 많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지난달에 입사를 했고 3일 정도 교육을 마친 다음에 독립적으로 배송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한 새벽 2시 정도에 배송하는 그 이력 추적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확인해 봤더니 배송지에서 쓰러져 있더라 이런 얘기였는데 그 배송하던 빌라의 계단에 쓰러져 있었고 응급실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들었던 거는 10개 정도의 물건을 계단 통해서 그 배송지에 전달하려던 거였고, 네, 이제 그 10개를 한 번에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두세 번에 나눠 걸쳐서 계단에 오르락내리락 하던 찰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그런 빌라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을 지금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랬다는 것인데요. 근데 너무 사실은 좀 마음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배송하던 물품이 그 당시에 상당히 무거웠습니까? 사실 그것은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듣기로는 뭐 쌀이나 생수 같이 이렇게 아주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물품을 엘리베이터 없는 곳을 통해서 옮기다 보면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던데 일반적으로 이런 무거운 물건들을 옮긴다 하더라도 배송료를 따로 받거나 그런 게 있어요? 따로 그런 중형 화물을 옮겨도 배송료를 따로 받지는 않고요. 네. 다만 어쨌든 현장에서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이제 힘듦을 호소하고 있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소식이 알려지니까는 댓글에는 막 그 무거운 물건들에 대해서는 좀 더 올려준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근데 고인의 사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이다 이렇게 이제 어제 밝혀졌습니다. 이 심장질환 병력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저희도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어쨌든 그 질환이라는 것이 이 업무 스트레스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그 질환에 대한 설명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물량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만 이 업무 스트레스나 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어떤 압박감이 많이 작용했던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이분이 이 일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무거운 물건을 이제 막 갑자기 막 많이 옮기다 보니까 몸에 이제 무리도 갔고 또 본인 스스로도 집에 얘기하기를 쉬지도 못하고 휴식 시간도 없고 화장실도 못 갈 정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보면 많이 힘들었던 것 같긴 한데 이분이 쿠팡 노동자로 입사한 건 정확히 언제였어요? 2월 14일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월 14일, 15일 교육받고 16일부터 이제 팀장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처음 배송을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딱 한 달 되셨네요, 이분이. 일하시고. 네, 그렇죠. 네.
그럼 다른 쿠팡맨에 비해서 사실은 물량이 그렇게 많을까요? 처음에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좀 적게 주지는 않습니까? 그 쿠팡 회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50%의 물량, 70%의 물량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네.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 2회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회전이 뭐냐면 네. 먼저 1회전이라고 하는 물량을 먼저 받고 그 배송을 다 끝낸 다음에 돌아와서 두 번째 2회전 물량을 받고 나가는 건데 1회전 물량 때 70가구 정도 받았던 거 저희가 들어가 본 거로는 네. 근데 이 70가구가 새벽 3시까지 시간 제한이 걸려있는 그 물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압박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은 또 특히 이제 총알 배송 이런 걸 유명한 회사라서 이 배송하시는 분들한테 시간을 엄수하라 이런 식의 좀 압박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제 물건이 많거나 무겁거나 또 그 집에 사람이 없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조금 늦어지게 되면 스트레스가 엄청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스트레스가 엄청 났을 거고 또 이게 15분 간격별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쿠팡맨들끼리. 아, 네. 관리자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좀 배송이 느려진다거나 하면 네. 자기 이름에 색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압박감들이 좀 많이 작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험도 별로 없는 분이 이제 뭐 연세도 어느 정도 완전 청년은 아닌 상태에서 본인이 몇 시까지 이거를 꼭 배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압감을 느낀 상황에서 15분 간격으로 본인의 동선이 체크가 되면서 일을 잘하네 못하네 이런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매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쿠팡 택배일이 기본적으로는 다른 택배사의 일보다도 좀 더 어렵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 뭐 특별히 어렵다고 하긴 어렵지만 일단은 뭐 집으로 많이 이제 택배를 하는 회사들 보면 네. 그런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쿠팡이 배송의 그 배송지의 어떤 넓이가 큰 편이고 한 명당 부여되는 네. 그리고 쿠팡 플렉스라는 게 있는데 이 분들이 소형 다소 좀 쉬운 화물들을 이렇게 배송한다고 치면 쿠팡맨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무겁고 까다로운 물건들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입 택배 하시는 그런 분들처럼 이렇게 독립적으로 또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분들도 이제 있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초창기에 좀 힘든 일을 더 많이 도맡아 했을 가능성은 좀 크고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거네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쿠팡 택배는 다른 택배보다도 급여를 좀 더 많이 받거나 인센티브가 더 많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직고용이라고 하는 뭐 안정감 정도는 있지만 어쨌든 급여상 뭐 특별히 더 많이 받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쿠팡은 급여는 똑같고 일에 대한 중압감은 훨씬 크고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중압감이 네, 그쵸. 저희는 그러니까 사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건데 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불안한 고용 환경에서 계속 그런 물량 압박이 있다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어쨌든 소화해야 되니까 또 그 내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중압감이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비정규직하고 뭐 정규직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급여상 차이가 좀 있을 거고요. 근데 문제는 비정규직이 재계약되기 위해서 또는 정규직 되기 위해서 뭐 고생을 좀 더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를테면 일하시다가 쉬는 시간 잘 못 쓰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리 출근해서 출근 시간보다 더 빨리 나와서 물건 적재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물론 무임금으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휴식 시간도 사실 마음대로 갖기가 어렵고 또 출근도 좀 빨리 해서 돈 안 받고 일도 조금 적재도 해야 되고 좀 정리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러면서 급여 차이도 좀 있고 이렇군요. 자, 그런데 고인의 사망 원인을 두고 또 쿠팡 측하고 노조 측에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일단은 회사가 좀 주택을 이야기하는 거는 뭐 법정 근로 시간을 지켰다 그리고 물량을 물량이 다른 쿠팡맨들보다는 적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다른 입장이라기보다는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어적인 표현들인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쿠팡이 이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 야간 노동의 어려움, 그러니까 위험한 일의 배치라든가 그리고 이 압박감들 이런 것들이 쿠팡이 방치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쿠팡 측 회사 측에서는 뭐 일이 특별히 아주 많이 힘들었던 거 아니다. 왜냐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주지 않는데 한 70%, 50%에서 70%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일이 많아서라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인 거고, 노조는 새벽에도 해야 되고 밤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으면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과로 즉 일하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는 니네가 좀 책임을 좀 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밖에 안 나가니까 물건 같은 경우도 계속 집에서 배달시켜서 가지게 되고 이러거든요.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택배업 전체적으로 이 물량이 많아졌습니까? 네, 저희 조합원들 통해서 계속 들리는 거는 정말 너무 힘들다. 물량이 너무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실제로 그 배송 물량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뭐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근데 그 편차는 좀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있고, 요즘 대구 경북이 좀 많이 넣었을 그런 지역 중 하나인 거고. 네. 그러니까 일단 물량 대체가 는 건 확실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물량은 늘었는데 운송 기사라든가 이 라이더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럼 그에 상응해서 좀 뽑아야 되잖아요. 인력이 보강됐습니까? 일부 인력이 보강되기도 했고, 회사가 이야기하는 쿠팡플렉스가 좀 대거 좀 늘었던 걸로 보이지만, 어쨌든 그 어려운 물건들을 이제 쿠팡맨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물이라든가 이런 생필품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 노동강도도 같이 증가한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어서 많은 애도가 사실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엘리베이터 없는 집에 물건을 배달할 때는 뭔가 좀 새로운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배송료를 좀 많이 받든지 해야 된다. 또 1회 배송당 품목 개수는 정해야 된다. 또 생수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 배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좀 그런 방법을 공감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배송이라고 하는 것에 뒤로하고는 소비자가 잘 받기 어려운 물건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져가기 어려운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배송의 본질 서비스인데, 아무튼 그런 것이 한 축으로 있는 거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배송하시는 노동자들이 애초부터 이런 물량을 좀 받을 때 회사 쪽에서 좀 노동 이런 부담을 생각하고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물이 10개가 오면 최소 5개 나눈다든가 이런 식의 시스템이 좀 구현되면 좋겠다라고 보이고 있고, 인력 충원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명의 그 배달업 하시는 분에게 배당되는 물건의 총량 자체를 아예 좀 정해놓자. 뭐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갑자기. 네. 좋습니다. 자, 쿠팡 측에서는 앞으로 그럼 택배기사 노동 안배를 위해서 어떤 노력 같은 걸 약속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확인된 것도 없고, 회사에서 아직 얘기한 것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섭 중인데, 아무튼 교섭 통해서 좀 이야기가 오가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좀 교섭을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셔가지고 이 노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불상사를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쿠팡맨의 사망에 얽힌 여러 가지 업계에 관련된 얘기를 들었는데요. 김한별 공항항만운송본부 조직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어제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죠. 문석균 전 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이 의정부 갑에 전략 공천된 오영환 후보를 조직을 동원해서 왕따시키고 있다. 조리돌림에 가까운 정치적 폭력을 사용했다.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이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문석균 전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는 아니죠. 어쨌든 그 문석균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안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기 때문인 겁니다. 어쨌든 직접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갑 오영환 후보 연결돼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영환입니다. 네, 근데 목소리는 아주 힘차십니다. 네. 저 의정부의 회동역에서 네. 시민분들께 출근 인사를 하다가 네, 인터뷰를 하러 잠깐 조용한 곳으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오영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라디오하고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5호로 인재 영입이 되고 나서. 예. 네,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 이후로 어느새 2달이 흘렀습니다. 의정부 갑 지역의 공천이 발표되기까지 네. 출마의 방식이 결정되기 전에는 이제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공부를 하고 또 국민 안전을 위해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연구하는 시간을 좀 오래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의정부 지역의 후보로서 이제 바른 정치, 또 국민을 위한 정치인의 필요 조건이 무엇인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민주당의 사실은 5호 인재 영입이면 상당히 공을 들여서 선택된 그런 영입이실 텐데 간택된 영입이신데 왜 왕따에 조리돌림을 당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사실 그 청년 동료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이런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청년 정치인이 성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런 시각에 갇히기보다는 의정부 갑 지역의 후보로서 시민 여러분들께 다가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 공천을 받은 사람의 숙명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요. 지금 그 오영환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 소방 공무원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 나오셨는데 의정부하고는 인연이 원래 있으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호원동의 쌍용 아파트에 산 적도 있고요. 이제 그 이후로 좀 경제적인 형편으로 의정부동에 이제 기생충에 나오는 반지하 네. 그런 곳에 살다가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형편이 더 어려워져서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갔었던 그런 저로서는 아름다운 추억인데 부모님으로서는 좀 아픈 기억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는 원칙적으로는 의정부랑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예, 전혀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정부에 이제 다시 돌아왔다. 예. 그래서 여기로 해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외면과 질시 속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정치나 마타도 조직 동원한 왕따로 갑질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오영환 후보가 전략 공천된 거에 대해서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지금 계속 불만을 품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의정부라고 하는 곳이 조금 더 특수한 곳이어서 이렇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맞아요? 새로운 사람을 좀 받아들이는데 진통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의정부 갑 지역은 문희상 의장님께서 그렇죠. 육선을 한 지역이시고 또 의정님과 함께 지역에서 민주당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 오신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어쩌면 반발하는 심정이 일부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일을 해왔기에 그렇죠. 민주당의 정체성을 현장에서 항상 실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영환 후보가 그 의정부 쪽에 있는 그 시도 의원들에게 문자 갑질을 했다. 뭐 불참하면 해당 행위를 판단하겠다. 뭐 이런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일부 시의원에게 보냈고 이게 또 문제가 되더라. 이런 소식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사실관계가 너무도 전혀 다르고요. 네. 저 역시도 이제 경기도당,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간담회 개최 참석을 통보받았을 뿐입니다. 관련해서는 우리 당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냈고요. 그것은 완벽하게 잘못된 뉴스라고,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낸 게 아닙니다. 오영환 후보가 문자로 갑질했다라고 하면서 반발이 있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왜곡된 거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를 이제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의정부갑 지역위원회에서 오영환 후보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의정부갑 지역위원회는 모두 문석균 씨를 지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두라고 표현하기엔 의정부엔 또
문석균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만 계신 것도 아닙니다. 저를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또 많은 시민분들, 많은 당원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지금도 제 사무실에도 찾아오시고 격려 전화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을 이제 제가 뉘앙스를 들어보니까 어제까지 그 청년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석균 후보나 뭐 그 주변인들에 의한 왕따 조리돌림 이거는 또 아니다라는 취지로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게 제 입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또 저로서는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적인 자세만으로 이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저는 시민분들만 보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문석균 씨가 조금 문석균 씨가 아니라 오영환 씨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는데 좀 그런 부분이 또 아주 그렇게까지 심하게 뭐 얘기될 만한 건 아니니까 좀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그냥 좋게 말씀하시네요. 사실 조직 없이 선거를 준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좀 외롭다고나 할까요? 오직 시민분들만 보고 발로 달리고 있지만 더 많은 분들께 인사드리고 하기 위해서는 또 여기 의정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연락처나 당원분들의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지금 직접 조직을 통해 선거를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연락처를 후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연락처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당원들에게 뭔가 좀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어가지고 매우 힘들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위원회에서 이렇게 협조적으로 이렇게 저에게 다가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이런 거죠. 오 예비 후보가 결과적으로는 그 선거사무소에서 시도 의원들에게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간담회를 갖겠다고 공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혹은 그쪽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답도 안 오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들은 얘기인데 문 전 위원장의 부친이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잖아요. 의정부 갑이. 이 의정부 갑은 사실은 문 의장이 5선이 된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당연히 문희상 국회의장이 가진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매우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빠 찬스 논란 때문에 문석균 씨가 공천을 혹은 못 받고 총선에 못 나가는 상황이 이제 돼버리니까 조금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반발을 하신다기보다는 문석균 후보께서도 의장님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에서 노력해온 부분이 있을 테니 그런 부분에 좀 반발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드리더라도 더욱더 부정적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답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구조네요. 제가 저로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시는 상황일지라도 저로서는 예의를 갖추고 이 지역에서 또 오랜 시간을 노력해오신 분들을 비판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상 많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지금도 외로운 형국인이 더욱더 고립되는 상황을 또 이렇게 자청해서 나아갈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오영환 후보는 사실 당에서 공천을 해준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당의 후원을 좀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400여 명 정도의 당직자들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 당직자들로부터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많이 힘들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뭐 아무도라는 표현은 너무 과하고요. 좀 많이 안 도와줘요? 현재 무소속 출마를 결정된 현재 상황에서 그 도의원님 두 분이랑 실질적으로 저희와 함께 저희를 도와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기로 결심하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워낙 그런 조직회라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저쪽에
정보가 그리고 인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저쪽에서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석균 씨가 일단 민주당을 탈당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걸 계속 강행한다는 뜻인데 혹시 문석균 씨하고 뭐 만나보셨거나 뭔가 조금 타협하거나 이런 건 시도해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공천이 발표된 그날부터 바로 연락을 드려서 좀 예의를 갖춰서 만나 뵙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많이 시도를 했는데 예, 연락이 닿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인사드리고 말씀을 여쭐 기회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지금 문석균 씨 측하고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당 차원에서 뭔가 교통정리를 이제 해주신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어제 이해찬 대표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시는 못 돌아온다 이렇게 약간 경고성 멘트를 날렸습니다. 이게 이제 문석균 씨를 향한 멘트다라고 우리가 다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당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하지만 이게 문석균 후보의 탈당 그리고 출마는 결국 정치적인 선택을 하신 것이기에 중앙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조금은 제한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 이제 결과를 경고성인 그런 말씀들이 나오시는 것도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개인의 선택을 막지 못했지만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그러는 이제 우리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우리 오영환 후보 아버님께서 의정부에서 사업을 실패한 후에 낙향에서 운구차도 운전하시고 의정부에서는 아파트 반지하 생활하면서 매우 힘들게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조금 섭섭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선거에 임하시겠다 이런 각오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요. 저는 지금 사실 이렇게 많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저는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당당한 의정부 갑 지역의 후보로서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다가가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정말 발로 뛰어서 귀로 듣고 정말 선거 그대로의 선거, 저의 선거를 정정당당하게 치르겠다. 끝까지 용감하게 씩씩하게 나아가겠다. 그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 그리고 지금도 하루하루 아주 참 활발하게 인사드리고 발로 뛰고 있습니다. 네. 전 자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화 기생충 같은 곳에서 삶이었다 이렇게 추억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자신 있다. 네, 마음에 깊이 울리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갑 오영환 후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